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신경계하고 골격근 파트를 맡았는데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신경계는 명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골격근은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진짜 이 수축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뉩니다. 이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고 감각 정보가 들어오면 그거를 통합하고 판단해서 명령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각 정보를 이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또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받아서 이 말초신경계가 기관으로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쭉 정리해보면은 먼저 감각이 들어옵니다. 태성감각, 내장에서 일어나는 내장감각, 특수감각, 이러한 부심성 섬유라고 하는 이 감각 정보가 들어와서 말초신경계가 이걸 전달해줍니다. 중추신경계로. 그러면 중추신경계에서 이거를 또 말초신경계로 보내가지고 운동신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운동신경 섬유는 또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체성신경이랑 자율신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장이 이 체성신경으로 가가지고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은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세포라고 하는 뉴런이 있는데 이 뉴런은 수상돌기, 세포체, 축상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수상돌기는 신호를 감지하고 세포체는 이 신호를 들어온 거를 통합해서 이 축상을 통해서 신호를 쭉 이렇게 전도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제 이 미엘린 수초라는 게 있는데 뉴런에 이 수초가 있으면은 전송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왜냐면 이 사이에 이 수초가 없는 랑비의 결절이란 게 있는데 이 랑비의 결절을 통해서 이렇게 띄엄띄엄 도약 전도하게 되면서 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또 이렇게 축삭, 직경이 큰 축삭은 전송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이란 게 있는데 이 수초가 만약에 손상되게 되면은 그 신경 전달 속도가 지연돼서 기능 장애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이 뉴런의 정기적 활동을 보겠습니다. 먼저 세포의 내부와 외부는 분극화됩니다. 이러한 세포 안팎의 그런 차이를 막전이라고 하고 그 운동을 하지 않는 상태, 안정 시에 이 막전을 유지하게 되는데 세포 내부는 음전화, 외부는 양전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이는 보통 마이너스 70mV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막전이가 결정되는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칼슘에 대한 막 투과성이 높다는 겁니다. 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그 게이트, 통로가 있어요. 여기가 세포 안이면은 이 통로가 있어가지고 이 칼슘 통로가 열리고 칼슘이 밖으로 막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정시에는 칼슘 채널이 더 많이 열려 있어서 이 밖으로 더 쉽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칼슘 구배에 의해 칼슘이 세포 밖으로 확산된다. 세포 안에는 칼륨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농도 확산이라는 거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륨이 이동하는데 이렇게만 하면은 농도의 그런 불균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농도 차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트륨 3개를 세포 바깥으로 보내고 칼륨 2개를 안으로 들여오며 이때 농도 차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게이트나 확산 같은 경우에는 ATP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때 ATP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활동전이입니다. 전기 신호가 오고 역치를 확 넘게 되면은 이 활동전이가 시작되는데 그 역치가 넘어가게 되면은 막전이가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서 탈분극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 나트륨 채널이 열리고 칼슘 채널이 닫히면서 점점 음전화를 띄었던 것이 양전화를 띄게 됩니다. 막전이가 30mV까지 이렇게 탈분극을 지나서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원래 안정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는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칼슘 채널이 열리면서 안정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과분극됐다가 다시 안정시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올월넘 법칙이라고 자극이 역치를 넘게 되면은 활동전이는 크기 감소 없이 축삭 전체를 따라 전달되는 법칙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이는 흥분과 억제로 또 나뉠 수가 있는데 EPS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호가 소포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신호가 오면은 여기 있는 소포가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내서 여기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고 나트륨 채널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또 시간 가중이란 것과 공간 가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가중은 이 한 신경이 신호를 계속 보내가지고 그 역치에 도달하게끔 하는 거고, 공간 가중이란 것은 여러 개의 뉴런이 신호를 보내가지고 이 역치에 도달하게끔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IPSP라고 하는 것은 이 활동전이를 만들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치를 멀어지게 하는
이런 과봉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유수용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눈을 감고 있더라도 내 손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겠구나 이렇게 아는 이런 것을 고유수용기가 있기 때문에 자세를 조절할 수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 고유수용기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관절수용기와 근육수용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절수용기는 자유신경종말, 골지형 수용체, 파시니안 소체 이렇게 나뉠 수 있고 이들은 관절 쪽에 위치해서 위치, 촉각 압력, 회전 속도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고유 수용기는 금방추와 골지 힘줄 기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금방추는 우리가 근육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 위험하니까 그만 늘어나라 방지를 해주는 거고 골지관 기관은 우리가 근육을 너무 수축하게 되면은 근육이 뜯어질까 봐 그만 수축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는 수용기입니다. 그래서 이 금방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금방추는 근육의 길이와 늘어나는 속도를 감지하고 과신장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금방추가 어디 있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섬유 겉을 추외근이라고 하고 안을 추내근이라고 합니다. 이 추내근이 금방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금방추가 작동하는 단계를 보면은 먼저 이 근육이 빠르게 신장됩니다. 그러면 이 금방추가 이거를 반응해가지고 구심성 감각 뉴런을 보내서 척수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척수는 이 정보를 전달받고 알파 운동 뉴런을 흥분시키고 이 추외근, 진짜 우리 근육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수축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심성 신경 섬유에는 1차와 2차가 있는데 1차 종말은 이런 동적 변화, 속도 변화에 방지해가지고 정보를 빠르게 중추신경으로 전달하고 2차 신경 종말은 정적인 정보를 중추신경계로 전달합니다. 이 1차 종말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무릎 반사라고 하는 것이 신장 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 대퇴 건을 치면은 무릎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게 바로 금방추의 반응인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차는 빠르게 전달되는 거라 했죠. 이렇게 빠르게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서 이 신경 섬유를 척수로 보내고 그 알파 뉴런을 통해서 다시 수축시키는 그러는 것이 신장 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호 억제라는 것도 있는데 억제성 사이 신경을 통해서 이 뉴런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그 반대에 있는 기랑근, 햄스트링을 이완해주는 그런 상호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게 될 때는 이렇게 1차 종말이 빠른 속도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GTO, 골지관 기관인데 이는 장력을 감지하고 과수축을 방지합니다. 얘는 골지건,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힘줄에 위치합니다. 얘는 근수축이 되게 되면은 건 장력이 증가하게 되고 이 GTO가 흥분하게 됩니다. 금방추와 똑같이 이 감각 뉴런이 척수로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 척수에서 이번에 억제성 연합 뉴런 이런 것이 활성화돼서 알파 운동 뉴런이 억제되게 됩니다. 이 근육이 너무 수축되었기 때문에 근육을 억제시켜가지고 근이 이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GTO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전을 우리는 자가 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균형은 정전기관, 시각, 그리고 고유수용성 감각을 통해 조절됩니다. 여기 있는 이 힘줄 근육 피호수용기를 고유수용기로 보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만약에 스포츠 상황이나 재활을 하게 되면은 이 고유수용기가 중요한데 발목 부상을 당하거나 그럴 때 그 인대에 있게 되는 고유수용기가 다쳐서 제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시각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재활을 하게 될 때 고유수용기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정기관을 한번 살펴보면 귀 안쪽 내이의 위치에서 머리의 움직임 정보를 전정핵과 손해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계속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균형 반응을 미세 조정하게 됩니다. 이후 전정핵은 안구 운동을 조절해서 시선을 안정화시키고 동시에 척수로 연결되어 신체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척수 조율입니다. 척수 조율은 자발적인 움직임이 적절한 근육 작용으로 변환되는 척수 메커니즘입니다. 뇌는 우리가 움직일 때 예상되는 일반적인 움직임 패턴을 계획하고 제어합니다. 하지만 실제 움직임은 환경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뇌와 척수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움직임을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하게 됩니다. 즉 척수는 좀 더 자발적인 움직임이 더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나오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척수의 예시로 회피 반사가 있습니다. 통증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은 감각 뉴런이 척수로 전달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알파 운동 뉴런이 활성화되어 굴곡 반응이 일어나는 반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바닥에 뜨거운 게 있어서 뜨거운 걸 밟게 되면은 으악 하면서 다리를 굴곡하게 되는 이런 반응을 말합니다. 이렇게 다리를 굴곡하게 되면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 다리로는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신근이 활성화되는 것을 교차 신근 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척수 조율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자발적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뇌에선 단계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대뇌 피질에서 실제로 움직여야겠다는 초기 의도가 형성되고 연합 피질에서는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대략적인 움직임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이후 이 계획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과정이 시작되는데 기저핵은 느리거나 의도적인 움직임을 담당하고 손해는 빠른 움직임을 만드는 데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조절된 정보는 시상을 거쳐 운동 피질로 전달되고 운동 피질에서는 운동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실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척수 조율을 통해 움직임이 미세 조정되고 마지막으로 운동 단위가 활성화되면서 실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체성신경과는 달리 불수의적인 기관에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는 비자발적이지만 자율신경계의 기능은 우리의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흥분하거나 무섭게 되면은 이 심박수가 상승하고 이를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계는 휴식이나 회복 상황에서 작동하며 심박수 감소처럼 안정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둘 다 신경 전달 물질에서는 아세틸콜린을 방출하지만 이 효과기 신경 전달 물질은 다릅니다. 교감신경은 노르에피네프린, 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을 방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교감신경은 땀샘 같은 경우에는 아세틸콜린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이제 골격근입니다. 골격근은 기능으로는 보행과 호흡을 위한 힘 생산, 자세 유지하기 위한 힘 생산, 체온 유지를 위한 열 생산이 있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분비 기능도 하더라고요. 그 마이오카인이란 걸 분비해서 골격근이 내분비 기능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격근 구조를 보면은 근육에서 이렇게 싹 잘라가지고 보면은 막 다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발 하나를 뽑으면 그게 바로 근속, 근다발이라고 하는 페시클이고 근다발에서 하나를 더 뽑으면은 그게 우리가 아는 근섬유입니다. 그리고 그 근섬유에서 다발 하나를 또 뽑으면은 그게 근원섬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근원섬유에는 액틴 마이오신이라는 이따가 아주 중요한 녀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근육들에는 막들이 있는데 근외막은 우리가 말한 근육 그 겉에 있는 막이고 근주막 이 다발은 근속을 감싸고 있는 막이고 내막은 근섬유를 감싸고 있는 막입니다. 이 위성세포는 근섬유막과 기저막 사이에 위치하는 세포입니다. 근육 성장과 회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저항훈련으로 근육에 손상을 주게 되면은 이 위성세포가 활성화되어 분열하게 되고 이 근섬유로 가가지고 막 융합되면서 근핵을 만들며 근핵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연결되는 개념이 마이오 뉴클리어 도메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근핵 한 개가 담당하는 근형질의 부피, 한 개의 근핵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근섬유가 커지게 되면은 기존 근핵만으로는 단백질 합성을 충분히 담당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때 이 위성세포가 근핵을 추가로 공급해주면서 근비대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말한 그 근원 섬유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이 근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절은 Z선과 Z선까지 근육의 기본적인 수축 단위라고 볼 수 있고 근원 섬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액틴과 마이오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근섬유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T세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뉴런에서 받은 그 활동 전이를 근섬유 안쪽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통로를 하고 근형질 세망은 칼슘을 저장하고 칼슘 농도 변화로 근활동 과정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말단 시스터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근형질 세망의 끝부분에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근원섬유를 좀 더 자세히 확대해서 본 건데 이 가운데 이렇게 두꺼운 게 마이오신이고 겉에 얇은 필라멘트가 액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축하게 되면은 근절이 짧아지게 되면서 수축하게 되고 이때 A밴드와 M선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M선은 그 마이오신의 가운데를 중심 기준선이라고 보면 되고 A밴드는 그 마이오신 길이 자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뉴런이 어떻게 근섬유에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지 신경근 접합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경근 접합부는 뉴런과 근섬유가 만나는 지점을 말합니다. 뉴런에서 생긴 활동 전이를 타고 와서 축삭 말단에 있는 이 시냅스 소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을 방출합니다. 이후 아세틸콜린은 시냅스 간극을 가로질러서 운동 종판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고 근섬유막에 있는 나트륨 채널이 열려서 탈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종판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항이나 지구력 훈련을 하게 되면은 신경근 접합부의 크기가 증가하고 소포가 증가하게 되고
이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수가 확장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근수축 활성화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이 종판전이가 역치를 넘으면 근세포막에 활동전이가 발생하고 진짜 수축 과정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칼슘입니다. 이 활동전이는 아까 말한 그 T세관을 타고 쭉 가서 근섬유 내부로 전달됩니다. 다이하이드로핀 수용체 요 녀석이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이 연결되어 있는 근형질 세망에 말다는 시스터나 있는 라이아노딘 칼슘 채널 이게 열리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여기 칼슘이 저장되어 있던 게 나오게 되고 이 칼슘은 이제 액틴 그 트로포닌이라는 곳이 있는데 액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를 필라멘트 자체가 짧아지는 게 아니라 필라멘트가 겹치게 되면서 그거를 슬라이딩 필라멘트 이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이오신이 액틴을 당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이오신 헤드인데 액틴에 붙게 되면서 수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겨서 액틴을 가운데로 끄는 이게 수축인데 아까 보면은 칼슘이 트로포닌으로 간다 했잖아요. 이 트로포닌으로 가는 이유가 원래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되어야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데 트로포마이오신이란 게 이 결합 부위를 막고 있어요. 만약에 트로포닌에 칼슘이 결합하게 되면은 얘 트로포마이오신이라는 녀석이 이동하게 되면서 이 결합 부위가 보여서 둘이 결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칼슘이 붙어서 결합하는 것을 크로스 브릿지, 십자형 가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브릿지 과정을 보면은 먼저 ATP에서 좀 분리된 ADP와 인산 하나가 있고 이게 칼슘을 얻은 액틴에 결합하게 되면서 크로스 브릿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산이랑 ADP가 빠져나오게 되면서 파워 스트로크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결합되어서 이렇게 당기는 걸 파워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마이오신 헤드에는 새로운 ATP가 붙게 되면서 이 액틴하고 결합된 거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근경련인데 이 근경련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탈수 및 전해질 불균형 이론과 신경근 조절 이상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해질 불균형으로 발생한다는 걸 지지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해질 불균형은 신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련 같은 경우에는 신체 일부분에만 일어나기 때문에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그 곡소 골격근에 대한 전기 자극이 근경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련이 일어났을 때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경련이 완화되는데 그건 이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책에선 신경근 조절 이상 이론 때문에 근경련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경련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스트레칭이 거의 경련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운동 전에 그 매운 음료를 섭취하면은 근경련의 빈도와 지속 시간이 감소한다라는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이게 뭔가 먹게 되면은 척수에 억제작을 보내가지고 이 과활성된 운동 뉴런의 발화를 억제하게 되고 이게 영향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운동 단위입니다. 운동 단위는 하나의 뉴런과 그 뉴런이 활성화하는 모든 근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 분포 비율이란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뉴런분의 근섬유 수 FF라고 하는 크게 필요해지는 것이 이 신경 지배비가 높다고 볼 수 있고 슬로우 이 느린 운동 단위 유형이 신경 지배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기의 원리에 의해서 느린 뉴런에서 이렇게 큰 뉴런으로 점진적으로 동원된다고 합니다. 느린 운동 단위에 있는 근섬유가 우리가 보통 아는 그 지근이라고 하고 빠르고 쉽게 필요해지는 운동 단위가 속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근과 속근에 대해서 볼 건데 이 새를 아시나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인데 이 새는 굉장히 오래 날 수 있는 새입니다. 거의 뭐 수십만 킬로를 날아다니는데 날갯짓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막 날아다니다가 어떤 원주민이 막 픽 쏘가지고 새를 뜯어봤어요. 이 새가 안쪽 근섬유가 새빨갰대요. 왜 새빨갰을까요? 네, 헤모글로빈이 많고 모세혈관이 막 많아가지고 새빨갰겠죠. 이게 우리가 아는 지근, 접근 이 섬유를 가지고 있는 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는 그러면 산소를 잘 쓸 수 있는 새겠구나.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수?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피로 저항 오래 비행해야 되니까 피로 저항 높겠죠? 그리고 유산소
하고 오래 비행하기 때문에 효율성도 높고 다 연결되어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빠른 섬유가 있는데 빠른 섬유는 소금, 백금, 뭐 타입 2 섬유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단거리 선수, 빠르게 파워를 사용하는 이런 단거리 선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ATP를 빨리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ATP 파제 활성이 가장 높고 단축 속도 또한 가장 높겠죠. 그리고 길이 장력 관계가 있는데 이 길이 장력은 크기 대비 힘을 말합니다. 근데 이 힘을 발휘하려면 적절한 근절 길이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에 저 액틴과 마이오신이 너무 붙게 되면은 서로 간섭하게 되면서 이 최대 수축, 최대 힘을 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떨어져 있게 되면은 크로스 브릿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힘을 형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길이로 이렇게 수축하는 것이 최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엉치엉덩 관절을 파트로 맡아서 했는데 먼저 다음 질문 답할 수 있는가? 안짱다리가 심한 사람이 고관절에 어떠한 부정열을 가지고 있는지 이 소켓이랑 볼앤 소켓을 봤을 때 어떤 문제 있을까? 그걸 한번 고민하면서 해봤으면 좋겠고요. 먼저 이제 골반에 이런 부정열을 교정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 오히려 부정열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후천적 부정열인가 구조적 부정열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능 해박입니다. 펠빅이 이제 힙본, 이렇게 힙본이 있고 그리고 세이크룸과 콕식, 엉치뼈랑 꼬리뼈, 영어 위주로 여서 영어를 좀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힙본은 이렇게 이 윗부분이 일리움, 이시엄, 그리고 퓨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반 강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제 우리 골반 쪽에 있는 장기랑 생식기 등을 이제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골반 강이 뭐냐? 이제 기능 해부학에서는 트루 펠비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콕식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을 골반 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인체가 보호해야 될 대부분의 장기나 생식기 같은 게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남성과 여성의 골반의 차이예요. 이 힙볼이 좀 넓죠? 이런 이유가 이제 출산을 좀 더 용이하기 위해서라고요. 출산하게 되면은 이 밑에 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 부분이 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조적 특징입니다. SI 조인트, 저희가 하는 게 SI 조인트죠. 세이크로 일약 조인트라고 하는데 세이크룸이랑 일리움이랑 이제 만나는 부분이어서 세이크로 일약 조인트라고 합니다. 줄여서 SI 조인트라고 하는데 특이하게 윤활관절이에요. 윤활관절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패드가 있는 거예요. 관절 사이에 완충시켜 줄 수 있는. 그렇죠. 무릎도 윤활관절이죠. 척추도 윤활관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깨, 무릎 같이 좀 이제 활동성이 큰 것들, 자유도가 큰 관절들이 윤활관절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면은 저희 골반 이렇게 막 크게 움직이나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윤활관절이지만 관절을 불규칙해서 레고로 딱 조립해 놓은 것처럼 안정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SI 조인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상체에서 오는 무게를 하지로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을 담당하는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엉치뼈 굽힘, 앞굽이라고 하는데 이제 뉴테이션과 카운터 뉴테이션이 있습니다. 이제 뉴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골반 출구가 확대되게 됐고 여기 이쪽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 몸통이 굴곡되고 고관절은 신전되게 됩니다. 출산할 때 많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카운터 뉴테이션,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반대로 젖혀지게 되면은 꼬리뼈가 이렇게 말리죠. 골반 입구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몸통은 신전되고 고관절은 굴곡됩니다. 그 골반의 움직임이랑 보상작용이에요. 먼저 흔히 말하는 전방경사 많이 들어보셨죠? 뉴트럴 포지션에서는 ASIS라고 하는 부분이랑 퓨빅 심피시스랑 수직축에서 같은 선상이 있는데 이제 안테르 틸팅가 되면은 ASIS가 좀 돌출되고 이제 포스테르 틸팅 되면은 뒤로 밀리는 경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측방경사, 이 ASIS 기준을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이쪽 한쪽이 기울어지게 되면은 측방경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앉은 자세에서 전방경사가 되면은 당연히 요출은 신전이 되겠죠. 뒤로 꺾이게 되겠죠. 골반이 앉은 자세에서 후방경사가 되면은 요출은 반대로 굴곡이 될 겁니다. 그리고 외발지지 상태에서 한 발로 딱 서 있게 되면은 반대쪽 골반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외발지 상태에서 반대쪽 골반이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잡아주는 근육, 이 중등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렌델렌버그 테스트고 중등근의 약화를 보는 테스트입니다. 지면에 딱 발을 지진 상태에서 이제
골반이 회전한다. 이거는 보통 걸음에서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거의 뒤졌어요. 골반이 안쪽으로 돌아갔죠. 근데 제가 지지하는 발은 내회전이 된 거예요. 내가 고관절은 보면은 뉴트럴에서 내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리를 뻗을 때는 다시 외회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관절은 걸을 때 내회전과 외회전을 계속 반복하면서 걷는다. 그리고 골반이 이렇게 걸을 때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틀어진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미 다리가 이 한쪽이 내회전돼 있고 한쪽은 외회전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외회전이 먼저일지 골반의 틀어짐이 먼저일지는 그거는 이제 검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반의 정상 정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ASIS랑 퓨빅 심퍼시스랑 수직선상에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기준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평면 기준으로 봤을 때 ASIS 촉진하고 PSIS 촉진해가지고 각도변화 보는 적, 이거 한 번쯤은 해본 적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보면은 그 정상 범위가 5도 이하면은 이제 저희가 정상 정렬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정상 범위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다 개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평가할 때는 무조건 저 수치를 볼 게 아니라 이제 대략적인 느낌만 보면 됩니다. 중계 전과 후를 비교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5도보다 너무 많이 벗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만 보면 되지, 너무 5도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남녀의 차도 크고 개인 차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고관절이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관절의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대퇴에 내회전이 일어나 있으면은 골반도 돌아가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경사하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반을 평가할 때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여성 같은 경우는 이 전방경사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전방경사라고 봐야 할지 여성의 신체 구조적 특징이라고 봐야 할지는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벨트 같은 거 멜 때 허리까지 올려서 매나요. 저도 살짝 이런 식으로 좀 바지를 이때 배꼽 밑에 걸쳐 있는 편인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평평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것도 여성보다 남성이 좀 더 많이 나타내는 남성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반 경사를 평가하는 방법, 이 요추의 커브를 확인하는 거예요. 요추의 이 커브가 45도 정도 되는지 보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랜드마크 이탈 측정, 아까 말했던 ASIS랑 PSR에 있는 선 벗어나는 거 보는지, 그리고 편하게 서 있는 상태 보고, 그 다음에 무릎을 살짝 교정해줘요. 무릎이 좀 이제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으면은 무릎을 교정해줬을 때 자세가 또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교정 반응에 따른 변형 분류, 이제 골반 정렬을 교정을 했어요. 다른 부위, 무릎이나 이런 데도 좀 이제 정렬이 안 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로 같이 또 돌아왔어요.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근육이나 짝짝대려지는 습관, 이런 게 문제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후천적 변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골반 교정을 했을 때 다른 데서 부정이 없었는데 나타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뼈나 관절의 길이 차이나 구조적인 변형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골반을 회전 평가할 때 뒤에서 이게 ASIS를 촉진한 다음에 수평으로 대고 전후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때 지금 민규 같은 경우는 회전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살짝 돌아가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런 것들도 이 촉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ASIS 같은 경우는 앞에 잘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촉진이 쉬워서 이제 회전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양쪽에 좀 대칭이 맞는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회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지 정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안티 일반적이라고 하면은 힙 조인트에서 대퇴골두가 골반에 어떻게 붙어 있냐, 이게 이렇게 붙어 있냐, 이렇게 붙어 있냐, 이렇게 붙어 있냐, 이 각도를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앞구비가 과도해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다리가 모이는 현상이 생겨요. 왜냐면은 이제 아까 전에 골반이 회전하게 되면은 아까 대퇴골 모양이 바뀐다 했죠. 내회전 생긴다 했죠. 골반의 회전이 아니라 대퇴골이 각도가 뒤로 빠져가지고 골반의 회전처럼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내회전하게 됐다. 그래서 안짱다리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골반에 형태학적 이상이 생기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통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고관 안티발진이 생겨서 골반이 회전하면서 척추도 같이 회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LBP, 로어 백 페인이라고 하는 요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교정할 때 좀 주의하실 사항은 이제 자세가 틀어진 분들 있잖아요. 자세가 틀어진 분들은 그 자세가 되게 편한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자세를 딱 잡아주면은 그 자세를 저희가 이제 잘못된 자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인지를 계속 시켜드려야 됩니다. 말씀드린 지금 자세를 유지해보세요. 평상시에도 거울 보시면서 따라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바른 자세에 대한 인지를 먼저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각적 구두 정보, 제가 방금 말한 구두란 거, 거울 보면서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겠죠. 다음으로는 이러한 골반의 구조적 부정렬이 아니고 후천적 부정렬의 경우에는 보통 근육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떤 근육이 저희 골반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한번 보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익스터널 오블리크죠. 이 오블리크 익스터너스 옵더미스라고 부르는데 배 바깥, 한국어로 배 바깥비근이라고 그러고 한자어로 외복사근이라고 그러고 영어 이름도 두 개요. 익스터널 오블리크라고도 하고 이렇게도 불러요. 이게 딱 그림만 보고 봤을 때 이 양쪽에 다 있겠죠. 한쪽만 수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쪽으로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둘 다 수축하면은, 한 번에 수축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굽어지겠죠. 근데 이거를 골반으로 봤을 때는 골반 후방 경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몸통이 고정된 상태에서 골반이 움직이려면은 골반 이렇게 뒤로 말려야 되겠죠. 그러게 앞으로 굽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나겠죠. 동시 수축하면은 후방 경사를 유발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복사근은 동시 수축하면은 트렁크 플렉션 유발하고 이제 회전을 관여한다. 복직근이요. 복직근 보시면은 이렇게 앞으로 곧게 뻗어 있죠. 복직근은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회전을 관여하지 않아요. 복사근, 내복사근, 외복사근보다 좀 우세 패턴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골반의 후방 경사가 만들어주는 강력한 근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행근, 이 배 가로근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외복사근과 마찬가지로 이제 한쪽만 강하게 되면은 돌아가는 영향을 해주고 이 척추를 좀 안정화시켜주는 근육입니다. 일리옵소아스 많이 들어봤죠. 장요근. 뭐 장요근이 문제다. 가장 대표적인 트레이닝 제일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죠. 이 일리옵소아스는 당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골반 뒤쪽에 작용하는 근육이에요. 척추 기립근. 양쪽 동시 수축하게 되면은 골반의 전방 경사 유발해 주겠죠. 위로 당겨주니까 골반의 안테리어 틸팅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방형근 옆에 이렇게 QL이라고 붙어있는 근육입니다. 이제 골반의 외측 경사를 유발하겠죠. 골반이 딱 고정돼 있으면은 몸통이 굽혀질 거고 한쪽만 단축돼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외측 그걸 유발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골반은 그 짝힘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데 백 익스텐서 그리고 힙 플렉서가 짝힘으로 안테리어 틸팅을 만들어 줄 거고 힙 익스텐서랑 트렁크 플렉서가 다시 짝힘으로 포스테리어 틸팅을 만들어 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트렁크 밴더랑 힙 어브덕터가 같이 짝힘으로 이런 측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 스페셜 테스트를 한번 볼 건데 한번 잠깐 도와주겠어요? 이제 SI 조인트의 염좌를 볼 수 있는 갱슬링 테스트를 할 건데 이 무릎 양쪽을 잡을 거예요. 잡은 상태에서 이 무릎끼리 멀어진다 생각하고서는 쭉 벌려줄 겁니다. 이렇게 벌렸을 때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스페셜 테스트 양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패트릭 테스트. 이 다리를 사자로 만든 상태에서 한쪽을 ASI 잡아주고 한쪽을 무릎 잡아줄 거예요. 무릎 잡은 상태에서 밑으로 쭉 늘렸을 때 똑같이 이 관절 쪽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양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트렌델버 테스트. 이거는 아까 전에 한번 언급해서 넣어봤고요. 다 같이 허리에 손 짚어볼게요. 허리 손 짚고 한쪽 다리 딱 들어볼게요. 이때 어떤가요? 왼쪽 다리가 내려가나요? 반대쪽 다리가 내려가나요? 이 A처럼 되죠. 이 B처럼 골반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이 중등근이 약화돼서 이런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SI 디스트레션 테스트. 이거는 ASI 잡고서 양쪽을 벌려주는 거예요. 꼭 이렇게 교차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잡고서 양쪽으로 쭉 벌려주면 돼요. 이렇게 벌려줬을 때 통증이 있으면 양성입니다. 다음은 컴프레션 테스트. 사이드 라인이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 살짝 구부러. 이 상태에서 잡고서 눌러줄 거예요. 수직으로. 이때 통증이 발생하면은 양성입니다. 체중을 실어서 지그시 눌러줄 거예요. 골반 기울임 검사. 이거는 천장 보고 누운 상태에서 이 다리를 굽혀주고 잡은 상태에서 브릿지 하듯이 한번 들어볼게요. 더 들어볼게요. 쭉 높이 내려볼게요. 다시 올려볼게요. 다시 내려볼게요. 다시 올려볼게요. 다시 내려볼게요. 이럴 때 통증이 생기면 양성이에요. 엉치 엉덩 관절이죠. 이게 SI 조인트거든요. 아까 저기 눌렀던 곳 있죠. 이렇게 했을 때 느낌이 오는 곳, 그곳에 통증이 생긴 양성입니다.
니트 체스트 테스트. 이거는요 조금 까다로워요. 무릎 굽히고 잡은 상태에서 해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한쪽 무릎만 당겨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한쪽 무릎 반대 어깨로 당겨볼 거예요. 이렇게. 이 세 가지 동작을 했을 때 이 처음에 다리 무릎 굽혀. 처음에 한 번에 이렇게 했을 때 통증이 생기면은 허리가 문제인 거고, 두 번째에서 이렇게 했을 때 통증이 생기면은 엉치뼈 결절인데가 염증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깨 이렇게 했을 때 SI 조인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